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제 지난 강의에 원래 이 7장에 좀 더 중요한 부분인 세포 주기의 조절을 사실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 세포 주기라는 것은 언급을 했듯이 일단 세포 분열은 두 가지,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볼 예정이지만 두 가지 방식의 세포 분열이 있다는 건 지금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이 영어로 얘기해서 이 마이토시스라고 하는 한국말로 유사 분열이라고 하는 이것과 주로 이제 체세포 분열이라고도 얘기를 하면서 일반적인 세포들 있죠.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체세포들이 세포 분열을 하는 방식인 세포 하나가 두 개로 그냥 쪼개지는 요것을 이제 유사 분열, 마이토시스라고 하면서 이 일반적인 체세포 아직도 감기가, 그래서 영어로 소마틱 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분열 방식이고, 또 다른 세포 분열 방식인 마이오시스라고 이제 하는 것을 한국말로는 감수 분열이라고 하죠. 이 감수 분열은 세포 하나가 한 번 분열을 시작하면은 이 4개의 세포로 분열을 하면서, 이것은 이제 생식 세포만이 분열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굳이 장황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언제나 세포 주기를 얘기할 때는 이 유사 분열을 하는 세포들 안에서만 주로 일반적으로 국한해서 이 세포 주기에 관해서 살펴보는 그런 것이 이제 관례입니다. 왜냐하면 세포 주기라고 하면 아주 특히 이제 동물의 경우에 있어서, 사람을 위한 동물의 경우에 있어서 세포 주기 같은 것을 긴 시간 동안에 관찰을 하면서 또 그것을 하면서 그 조절 작용이 큰 개체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의 세포 분열은 바로 이 유사 분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든가 생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명암에 여러 가지 큰 영향들을 미치게 되는 것이 세포 주기인데,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조절이 되느냐는 것을 매우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것을 가장 그나마 간단하게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용체들에 의한 수용체 매개로 한 신호 전달, 세포의 이제 신호 전달 메커니즘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그렇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타입의 세포 수용체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 이유입니다. 역시. 그래서 이제는 이번 시간에는 괜히 장황한 인트로덕션이 좀 길었는데, 이번 시간에 진짜로 본격적으로 그러면 세포 주기가 어떠한 방식으로 조절이 되며 그 조절이 잘못됐을 때는 어떠한 이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포 주기가 어떤 식으로 동물에서 물론 식물도 대부분 이와 같은 맥락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식물 세포의 세포 주기 역시 일단은 원래 이제 기본 세팅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세포 주기의 조절 체계는 일단 세포 자체 내에 이제 내재된 시계에 의해서 스스로 일단 작동한다라는 얘기는 이미 원래 정해진 대로, 이미 프로그램이 입력이 된 대로 알아서 때가 되면 어떤 식으로 세포 주기가 조절이 된다는 얘기는 언제 분열을 하고, 이 유사 분열이 언제 분열을 얼마 동안 하고
그것이 언제 멈출 것인지 같은 것이 이미 사실은 원래 프로그램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순발력을 발휘해서 일단 그런적으로 기본이 세팅이 되어 있는 대로 그냥 고지것대로 외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이렇게 나간다면은 그런 생명체들은 더 이상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손은 우리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와 마찬가지로 급변하는 이제 외부 환경 속에서 엄청나게 민감하게 이런 여러 가지 적응 과정을 이제 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 과정을 적용을 한다. 좋은 말이네. 그래서 적응 과정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 좀 더 매끄러운 표현일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제 바깥쪽과 내부에, 그러니까 내부 조절자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내부 조절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래 그 주인장이면서 디폴트, 최종적으로 이 내부 조절자 중에 가장 킹이라고 하는 왕노릇을 하는 아주 주 조절자가 있어가지고서 그 주 조절자의 명령 아래서 일사분란하게 모든 밑에 있는 하부 인자들이 유기적으로 복잡하게 움직이면서 세포 분열을 일으킬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것들이 이제 조절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내부 조절자를 누가 자극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신호들, 왜 외부 신호들의 내부 조절자의 이 작동 여부가 결정이 될까요? 바로 이 외부 신호들은 환경을 감지할 수 있는, 그래서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일종의 어떤 다양한 외부 신호에 의해서, 바로 그 신호 전달 과정에 의해서 내부 조절자가 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입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부 조절자는 밖에 상황이 이러하니까 내가 나 자신을 이제 활성화시켜서 해야 되겠다라든가, 바깥쪽에 어떤 일이 이제 여의치 않으니까 나는 잠시 숨죽인 채로 이제 기주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비활성화, 활성화가 바로 외부 신호들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방식으로 바깥과 안쪽이 유기적인 소통을 함으로써 세포 주기가 조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 시험 답안지 낼 때 다시 한번 빠진 거 없는지 확실하게 체크를 하듯이, 그러고 나서 이 세포 주기 각각 요소에 세포 주기 검문 지점이라고 마치 음주 단속을 하는 어떤 요소에 스팟이 있는 것처럼 자동차 운전면허를 주기는 했으나 아직도 못 믿어서 이 녀석이 혹시 사고 치는 건 아닌지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셀 사이클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 그런 검문 지점을 활용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재점검을, 그래서 여기서 검문 지점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걸리면 올 스톱, 이미 모든 것이 결제가 났다, 자 돌아가, 세포주기가 하더라도 잠깐 네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하면서 이렇게 스탑을 시키는 방식으로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내부 조절자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일단 이 내부 조절자라는 이 친구가 스위치가 마치 턴온 켜지면 모든 것이 이제 쫙 이제 핵폭탄, 핵미사일 발사를 할 때 그 마지막 핵연쇄 키를 딱 여는 것처럼 작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절하는 그런 외부 신호들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친구들이냐, 외부 신호들은 일단 지금 방금 말한 대로 바로 그분이 누구이냐, 내부 조절자. 곧 있으면 이제 그분의 정체가 밝혀질 테지만 그 내부 조절자의 활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다양한 외부 신호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예를 들어서 성장인자라든가 영양분, 스트레스, 세포 간 접촉, 이런 것이 대표적인 이 세 가지의 대표적인 외부 신호들이 될 텐데, 이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그 누군가 조절이 되느냐, 바로 이 내부 조절자라고 하는, 드디어 이름이 밝혀집니다. CDK라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내부 조절자이죠. CDK가 무엇의 준말이냐 하면은 이게 아니지, 이거지. CDK가
C, D 이렇게 순발력이 없어가지고 사이클린 좀 이따 이게 나올 거니까 괜히 여기서 괜히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지만 사이클린 디펜던트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사이클린이라고 하는 사이클린 의존성 사이클린 의존성 인산화 효소라고나 할까요? 사이클린 의존성 또는 의존 인산화 효소 이름 참 길다. 배수한무 동방방. 자,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인산화 효소인데 결국 각각의 어떤 표적에다가 인산기를 갖다가 이 표적이 이렇게 어떤 표적이 주로 단백질인데 표적 단백질이 있으면 여기다가 갖다가 인산기를 이렇게 평 하고 꼽아버리는 것이 바로 CDK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근데 CDK는 이제 하부에 여러 가지 중요한 표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이클린 CDK가 활성화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표적들이 인산화가 됨으로써 그 결과로 그 표적들의 이 활성이 증가가 된다든가 또는 억제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다 정리해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나 어쨌든 이 CDK가 바로 그 내부 조절자의 킹이다. 이 내부 조절자 CDK를 활성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세포 주기가 활성화가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 바로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조절하는 이 외부 신호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성장인자라고 했는데 성장인자는 도대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성장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성장 호르몬 있잖아요. 성장 호르몬하고 같은 거야? 같지는 않습니다. 성장 호르몬을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이 세포 분열이 또 증대가 되면서 키도 커지고 몸집도 비대해지고 하는 건 사실이 맞습니다만은 바로 그 성장 호르몬과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 또 여러 가지 그런 신호 전달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신호 전달 물질로서 이 성장 인자라든가 또는 성장 호르몬들은 전부 다 뭐라고 간주를 이전 시간에 배운 그 방식대로 거기에 적용하면은 일종의 리간드이죠. 이것이 리간드라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용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딱 수용체의 맞춤형으로 이렇게 결합을 특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물질들을 전부 리간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성장 인자들이 세포에 존재합니다만 이 동물 세포의 얘기입니다만 대표적인 것의 성장 인자의 이름이 IGF라든가 무슨 EGF라든가 PDGF라든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F 끝자 돌림으로 끝나는 형제들이네. 그래서 IGF 이게 왜 IGF일까? 전부 왜 이들은 전부 F로 끝날까? F가 여기서 팩터라는 얘기죠. 인자, 팩터. 그래서 IGF 하면 인슐린, like growth factor. 성장 호르몬과 매우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일종의 신호 전달 물질입니다. EGF는 뭘까? 에피더멀, 바깥쪽 피부 바깥쪽에 에피더멀 growth factor. 특히 이런 외피 같은 이런 바깥쪽에는 상피 세포라든가 그런 데서 흔히 분비가 돼서 그 세포 조직들을 이 세포 분열을 이렇게 세포 주기를 활성화시켜서 분열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PDGF는 또 상처가 났을 때 아주 활성화가 되는 이것이 왜 PDGF냐? 플레이틀릿 혈소판 있잖아요. 플레이틀릿 derived growth facto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소판 같은 것들 혈액 응고라든가 할 때 혈액 응고 반응이 나중에 생물 2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혈액 응고 반응이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는 뭔가 어디서 상처가 나서 지금 여기에 조직에 데미지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철철철 나는 거지. 원래는 막혀 있어요. 그랬을 때 혈소판들이 전부 몰려 들어와서 막
땜질을 마구 하는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러면서 동시에 그 혈소판에서 성장 인자들 같은 이런 물질들이 분비가 되면서 그 주변 세포들한테 동네 사람들아 불이야 불이야 하는 식으로 막 문을 두들겨 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후들겨 깨워서 다시 각성을 시키듯이 그 주변부에 있는 세포들을 다시금 그 옛날에 우리가 좋았던 때 좋은 시절 세포 분열을 마구 활성화하면서 하던 그 좋은 시절 대부분의 세포들이 2단계에서 5%는 지금 G0의 상태에서 휴면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세포 주기를 다시 재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또 인자입니다. 사실 이 그럴듯한 모든 맥락이 왜 이것이 혈소판에서 분비가 되는지 상처가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피를 메꾸는 땜빵을 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지만 그 주변부에 상처난 주변부를 메꿔야지 다시 복구를 시켜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주변부에 이미 분화가 되어 있던 세포들도 다시 세포 주기로 돌아오라 하면서 이렇게 깨워주는 어떤 신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일종의 성장 인자 구실을 한다라고 대충 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영양분과 스트레스 역시 세포 조절을 세포 주기를 조절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금방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사안인데, 보면 영양분과 스트레스는 일단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세포 주기를 조절하겠다는 것은 짐작이 가겠죠. 영양분 바깥에 세계 국내 경기가 매우 좋아. 그러면 나도 그 경기 상황이 좋아지는 그것에 맞게 나의 사업을 확장시켜야 되겠지? 라는 구실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영양분이 좋아. 또는 사실은 영양분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어? 경기 지표가 이거 부정적이야? 그러면 괜히 무모한 투자 같은 것은 삼가하고 네가 지금 경거망동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잠깐 스탑 하는, 그러니까 이 영양분 자체가 많다라는 것은 이제 세포 주기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신호로 작용을 할 것이고, 영양분이 매우 없다라고 하는 그 신호는 반대 작용을 할 것이고, 사실 영양분이 없다라는 그 신호는 일종의 스트레스인 거죠. 굶주림의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영양분에 관한 그런 스트레스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른 스트레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호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이 제공해주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들을 전부 통틀어서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그 스트레스 조건을 감지시켜주는 신호들은 전부 그러니까 세포 주기를 일단 세포 주기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주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네가 이럴 때가 아니지라는 것이죠. 지금 네가 한가하게 실실 웃으면서 세포 주기나 돌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지금 위기 상황인데? 라는 자, 그것이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이제 외부 조절자이고, 다시 언급하지만 이러한 외부 조절자들은 1번 그룹, 2번 그룹, 마지막 3번 그룹 같은 이런 외부 조절자들은 전부 무엇을? 내부 조절자, 누구? CDK 활성을 좌지우지 시켜줄 수 있는 신호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포 간 접촉. 일단 이거 아직 안 끝났으니까 계속 보도록 합시다. 이제 콧물이 계속 질질 나오네. 앞서 분반에서 언급했지만 주말에 이상하게 살짝 아주 경미하다면 내가 코로나를 겪어보지 못했으나 경미한 마치 코로나 증상과 비슷한 증상을 겪어서, 아니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감기 걸릴 일은 없잖아요. 제가 분명히 감기가 1년에 반드시 한두 번은 꼭 겪어왔던 사람인데,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에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부터는 감기 한번 앓은 적이 없어서 참 좋다 했는데 드디어 그런 증상을 주말에 얻게 돼가지고서 혹시 이거 내가 코로나가 아닌가 라고 했는데, 만약 그것이 코로나였다면 이렇게 금방 회복할 일은 없고 무증상 감염인가?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벌써 다 걸렸겠지. 근데 와이프도 멀쩡한 거 보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영양분의
영양분의 대표적인 신호로서 예를 들어서 포도당이라든가 또는 아미노산 같은 특정한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세포에 가용한 영양분들이 바깥에 얼마가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전달해주는 하나의 신호로서 특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스트레스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스트레스들이 있으니까 언급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세포 간 접촉이라는 것은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다세포 생물로서의 살아가는 어떻게 하면 잘 다세포 생물로서 각각의 부분의 부위에 살고 있는 세포들이 서로 협동하면서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또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포 간 접촉이 어떻게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신호가 될 수가 있지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하는 하나의 인사이트를 발휘한다면, 세포 간 접촉이라는 것이 어떤 신호 조절을 하는데 이제 신호로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접촉이 도대체 세포 간 접촉이 어떻게 감지가 될 수 있을까? 세포 내부로. 거기서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여러분들도 배웠겠지만 저는 이제 다른 분반에서 그것을 이제 한번 같이 나갔었는데, 그 세포 사장에서인가 그래서 세포 외에 이제 그러니까 세포 골격 단백질들과 세포 바깥에 있는 엑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라고 하는 엑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를 한국말로 또 뭐라고 하는지 잠시 까먹었어요 이제. 세포 외 기질, 오케이. 세포 외 기질 를 담당하는 콜라겐이라든가 무슨 뭐 인테그린이라든가 또는 뭐 익스텐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단백질들, 그런 것들이 왜 바깥에 그렇게 세포 외 기질에 이렇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그러니까 정당성 또는 그들의 역할이 여기서 그러니까 감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압력이 어떤 외부로부터 어떤 접촉을 했다라면 압력으로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눌린다? 그럼 예를 들어서 콜라겐 단백질들이, 그 신축성 있는 콜라겐 단백질들이 세포 표면을 이렇게 누르면,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인테그린 단백질이 누가 나를 자꾸 때리네? 그러면 그 인테그린 단백질이 세포막에 있으니까 세포 골격에 있는 어떤 여러 단백질들한테 이렇게 발길질을 해서 야야 누가 지금 자꾸 나를 때린다. 그래서 이렇게 압력이 감지가 되는 그런 형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포 간 접촉에는 동물 세포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방식의 세포 간 접촉에 관한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착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동물 세포에 있어서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상피세포가 여기에 있는 상피세포라고 칩시다. 이 상피세포들은 이미 분화가 된 다음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 중에 그 체크를 해야 될 사안 중에 하나가 내가 다른 여러 가지 세포의 이 메인스트림 이 몸체와 잘 제대로 붙어 있는지라는 것을 항상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벽 등반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들이 수직으로 있는데 바깥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상피세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언제나 그냥 불안불안한 거지. 내가 언제 떨어져 나갈지. 나는 일단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그냥 우주 미화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붙어 있게 해주는 것들은 물론 세포 외 기질 단백질들이 일종의 어떤 종류의 세포 외 기질 단백질들은 그래서 접착제 구실을 사실은 해주는 그런 단백질들이 있는 것이니까 그들에 의해서 이제 부착이 되는 것인데, 그 부착이 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돼야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안심하고 세포 분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특별한 세포들은. 그래서 대부분의 특히 이런 상피세포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조직 세포들이 그런 내가 어떤 큰 중심 몸체 조직에 잘 붙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는 듯한 그런 방식의
인지 조건인 부착 의존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질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부착 의존성을 실제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이 배양세포에서나 실험적으로 살아있는 이 개체에서 세포의 부착 의존성을 여부를 또는 조절 여부를 확인하기나 사실 실험적으로 힘들잖아요. 하지만 훨씬 쉽게 옛날부터 인지해 오고 있던 하나의 사안은 배양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 배양 접시에다 동물세포 이렇게 접시에다가 세포들을 키우는데 많은 경우에 이 배양세포들이 바닥에 탁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만 안심하고 세포 분열을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이들을 긁어내가지고서 바닥에서 쭉쭉쭉 긁어내가지고서 이렇게 부유할 수 있도록 붕 뜬 상태에서 세포 분열을 하라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다른 뭐 영양분도 주고 막 하면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세포들이 분열을 안 합니다. 마치 수영장에 발이 닿지도 않는 수영장에서 불안해가지고 지금 막 수영하고 놀 상황이 아닌 것처럼 많은 어린이들이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일부 나는 수영 선수야라고 이제 자만심에 가득 찬 세포들은 자기가 바닥에 붙어 있든 붕붕 떠 있는 상태든 관계없이 세포 분열을 마구마구 하게 되는 그런 세포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대표적인 줄기세포들이, 특히 배아줄기세포가 이런 부착 의존성들이 전혀 없는 것이죠. 뭔 부착? 자식들 겁쟁이들처럼. 그러니까 이 세포들의 사실은 그 상태에 따라서 내가 이제 분화가 된 세포이냐 아니면 마구마구 막 분열을 할 잠자력이 아직도 왕성한 세포냐에 따라서 이 부착 의존성이 이렇게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또 좀 더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든다면 뭐 굳이 헷갈릴 것도 없지만 또한 암세포들도 부착 의존성을 원래는 있었는데, 암세포들은 뭐가 미쳐 나돌아간 세포잖아요. 원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세포들이 원래 이 정상 비정상을 이렇게 구분하는 걸 참 싫어하는데 뭐 비정상이 어디 있어 사실 뭐. 그런데 이제 암세포만큼은 비정상이라고 얼마든지 폄하하고 저주를 퍼부어도 될 것 같아서. 근데 원래 정상적인 세포가 완전히 미쳐 나돌아간 비정상적인 세포로 돌아버린 것이 암세포들인데, 이들은 원래 멀쩡하게 부착 의존성을 보이던 세포들이 갑자기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붕붕 떠서도 그냥 막 이 세포 분열을 마구 하게 되는 그런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 또 다른 방식의 이런 세포 간 접촉이 신호로 작동을 하는 것은 이제 이 부착 의존성의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표면에 바닥에 잘 부착이 돼 있구나 하는 것이 인지가 돼야만 그제서야 세포 분열이, 그러니까 세포 주기가 활성화되는 것인데, 그 반대로 접촉성 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접촉을 하게 되면은 세포 분열이 이제 세포 주기가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접촉은 무엇이냐면 어떤 이 표면 바닥과의 접촉이 아니라 다른 세포들과의, 다른 종류의 조직 세포들과의 내가 조를 했다라는 것이 인지가 되면, 이렇게 딱 부딪혔다 그러면 예의 바른 척하면서 죄송합니다,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더 이상 세포 분열을 진행시키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서로 같이 사는 공동체에서 서로가 다 같이 잘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도 이제 암세포가 접촉성 억제 이거 없는 거지. 암세포는 그런 게 어딨어 하고, 그래서 암세포를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죠. 보통은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면, 다른 세포 조직들과 부딪히면 자 이제 여기가 나의 경계인가 보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하면서 그만하고 이제 분화한 상태로 조용히 살다가 가는 건데,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계속 분열을 하니까 다른 주변 세포들의 조직을 파괴시키고 잠식시키고 자기들만 계속해서 이기적으로 불어나니까 그것이 바로 암세포라고
타도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접촉이 됐을 정상세포는 일단 동물세포에 있어서는 정지를 한다. 세포 주기가. 또 한 가지. 자, 그런데 이제 언급을 했듯이 부착 의존성이라든가 접촉성 억제라는 같은 것을 인지를 하는 수단은 뭐냐? 바로 그 세포 외 기질 단백질들이 그것들을 인지를 해줄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것을 이제 그냥 전체적인 그림으로 그 외부 신호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전달이 되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안은 뭐 딴 거 아니고 전부 이런 수용체들이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수용체 하나, 이런 방식으로, 또 여기에 있는 수용체, 다른 색깔로 그려진 수용체, 결국 다른 리간드를 지금 인지해서 다른 신호를 보낸다는 얘기겠죠. 여기 또 다른 수용체 하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포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용체들이 다양한 리간드와 특이적으로 결합을 함으로써 그 결과로 신호를 전달해 주면서, 특히 이 세포 주기 조절에 관한 이 신호 전달은 최종적으로 목표가 어디냐? CDK라고 하는 그 인산화 효소에다가 갖다가 활성화 또는 억제 신호를 전달해 준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세포가 분열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셀 디비전 두 개로 이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세포 주기 조절의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패러다임이라고 할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체와 보통 수용체에서 어떤 그런 신호가 리간드에 의해서 전달이 되면은 그 신호는 이렇게 요 인산화 효소에 의해서 전달이 많이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 왜 수용체 신호 전달은 주로 인산화 효소를 이렇게 선호를 할까? 어떤 표적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표적 단백질이에요. 표적 단백질의 활성을 구조적으로 이제 활성화시켰다 안 시켰다 한 것을 쉽게 이제 이렇게 가역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다 인산기를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산화 효소인 이 카이네이즈는 뭘 이렇게 인산기를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로 표적이 구조적으로 활성화가 된다든가 또는 구조적으로 억제가 된다든가, 그건 언제나 케바케인 것이죠. 각각의 이 인산기가 여기다 붙게 되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산기라는 것은 상당히 음이온이 풍부한,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확 금방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다가 이 인산기가 붙이는 이 작용은 금방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 인산기를 붙이는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또 다른 효소가 뭐냐면 파스파테이즈라고 하는 탈인산화 효소라고 한국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은 마치 천사와 악마처럼 서로 간에 언제나 앙숙이어서 어떤 특정한 인산화 효소가 여기다 인산기를 붙이면 이 탈인산화, 그것에 상응하는 탈인산화 효소가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 가서 이것을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워버리면 이 표적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랬다가 이 힘이, 인산화 효소의 힘이 다시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은 다시 이걸 갖다가 붙이고, 그래서 마치 스위치를 껐다 켰다를 짜증나게 반복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이게 쉽게 되돌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포 내에서 신호 전달 과정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인산기가 개입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동물뿐만이 아니라 식물과 세균, 모든 생명체들 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그런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용체들은 결국 예를 들자면 성장인자 수용체라든가 무슨 뭐 영양소를 감지하는 여러 수용체라든가 특정한 스트레스를 감지할 수 있는 수용체라든가 또는 접촉을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센서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세포막에 즐비한 것이겠죠.
이 그림은 이제 접촉성 억제가 어떤 식으로 원래 또한 특히 이 배양세포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이렇게 부착 의존성을 보이기도 하면서 또 이들이 접촉성을 이렇게 또 왜냐하면 단일층을 형성한다는 얘기는 그 위에 또 다른 세포들이 층을 쌓게 되면 일단 이거는 아니구나 이제 그만 이제 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일반적인 배양 세포들이 그러한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하면 이 부분은 메꿔지나 이렇게 이 부분은 메꿔지나 더 이상 2층 3층으로 이렇게 층층 쌓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공백은 채우나 그 세포들은 접촉성 억제로 인해서 서로 층을 쌓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 암 세포들은 지멋대로 서로 층을 쌓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이제 암 세포와 정상적인 세포들의 차이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것들이 이제 아주 간략하게나마 어떤 외부 조절자들의 종류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내부 조절자인 요 CDK에 전달이 돼서 CDK의 활성이 조절이 되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CDK, Cyclin Dependent Kinase, 이 인산화 효소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세포 주기를 진행을 촉진을 시키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나한테 힘을 주어주면 나를 활성화시키면 나는 무엇을 한다? 세포 주기를 막 돌아가도록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한다라는 것이 이 CDK의 사명입니다. 근데 왜 이름이 사이클린 디펜던트일까? 이름 그대로 사이클린이 없으면 일을 못한다는 얘기죠. 사이클린은 누구신데?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하필이면 사이클린일까? 자전거를 잘 타나? 썰렁. 이 주기적으로 이것이 나타났다, 사라진다라는 것을 처음 발견하고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을 했다가 사라지실까? 라고 의아해서 이름을 일단 사이클린이라고 지어놓고 알고 봤더니 이 사이클린이라는 단백질이 없으면 그 중요한 세포주기 조절자인 CDK가 활성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한다는, 일단 이 CDK가 활성을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것은 하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 충족되어야 될 조건이 사이클린이 와서 붙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름이 사이클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빙신 해서 사이클린 디펜던트 카이네이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적으로 우리가 묘사를 한다면은 여기에 CDK가 있다라고 치면은 내가 CDK요 하면 이 CDK가 제대로 CDK 구실을 하려면 일단 이 사이클린이 와서 여기다 철커덕 붙어줘서 자 이제 됐냐? 내가 왔으니까 이제 안심이 되지? 그러면 이제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또 인산기가 있네. 사이클린이 와서 붙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다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앞으로 행복하게 살 날만 남은 것이 아닙니다. 사이클린이 와서 붙었다고 해서 이제 시작인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조건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마치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서 자동차를 움직이려면은 일단은 자동차 키를 꼽아야 되는 것이죠. 마치 그 사이클린이 자동차에다가 키를 요즘은 키를 꼽는 그런 자동차를 아직도 몰고 다니십니까? 할지도 모르지만 옛날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 스마트 키니까 그럴 리는 없지만 일단 비유상 키가 이렇게 딱 꽂혀진 상태에서만 차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충족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엑셀을 그냥 무조건 밟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브레이크를 전부 풀어야 그 브레이크를 푼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요 인산기 적색 신호, 정지 신호.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일단은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활성화 조건에 의해서 첫 번째로 넌 좀 가라.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차가 그냥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었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일단 엑셀을 밟아야죠. 엑셀을 이제 밟는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초록색 신호인 자 가라라는 신호를 해주는 인상키가 와서 그제서야 붙어야 비로소 그러니까 일단 사이클린이 와서 붙는 것이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억제를 하고 있던 인상기가 붙어 있는데 이것이 제거가 돼야 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해서 여기에 있는 억제를 시키는 인상기가 계속 붙어 있으면서 죽어도 나는 못 나가 방 못 빼 이러고 있으면 절대로 이게 사이클이 와서 붙었다 또는 이 친구가 와서 세 번째 엑셀 구실을 하는 인상기가 와서 붙었다 하더라도 이 CDK라고 하는 차는 요지부동이 될 것이죠. 일단은 얘가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엔 이 친구가 와서 붙어주면 쭉 가자라고 해서 세포 주기가 돌아간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사이클린 의존성 인산화 효소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 활성이 조절이 되는지를 몇 개를 이렇게 가늠을 해볼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실제적으로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이클린 자체가 원래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전제 조건이니까 얘를 가지고 약 올리면 되는 거지. 사이클린 줄까 말까? 하면서 CDK 너 혼자 있어 가지고 CDK야 예를 들어 CDK가 역시 단백질이니까 그러니까 CDK라는 것을 미리 그러니까 유전자 CDK를 만드는 유전자를 메신저 RNA를 만드는 이 전사 과정을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단백질로 번역을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언제나 필요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CDK를 만들어내는 방식 그 다음에 필요 없을 때는 너 지워버려 하고 이렇게 파괴해버렸다가 다시 또 필요하면 하는 방식도 하나의 가능한 옵션이긴 하나 그렇게 되면 여러가지 비효율적인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CDK라고 하는 요 단백질 자체는 인산에서는 미리 만들어 놓고 거의 완제품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죠. 포장된 상태로. 그러나 다만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CDK는 항상 이 준비된 상태로 있으나 CDK 그 하나만으로는 활성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세포 내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CDK를 활성화를 시켜야 될 세포 주기를 돌려야 될 시기가 오면 사이클린이 여러가지 외부 정황에 외부 신호에 의해서 사이클린이 드디어 발현이 된다는 얘기죠. 발현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이클린은 만들어지는 그제서야 이제 프레쉬하게 혹시 만들어지는 거죠. 그때 사이클린 단백질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요 언제 만들 것이냐 얼마나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만든 다음에 금방 필요 없을 땐 없애버리는 거죠. 이거를 그럼으로써 이 사이클린 CDK 복합체라고 하는 이것이 형성이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일단 사이클린이 있어야 사이클린 CDK 복합체가 형성이 될 테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CDK 자체가 활성화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첫 번째 이제 논의할 준비가 된 것이죠. 그것이 1번 첫 번째 사이클린을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 두 번째 단계에 가서는 사이클린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활성화를 안 시키는 거죠. 어떻게? 여기다가 인산기 같은 것들을 붙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활성 자체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최후의 수단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활성화가 돼서 이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이클린 CDK 복합체라 할지라도 이들이 가서 원래 일을 해야 되는 주 장소는 뭐냐면 핵이거든요. 핵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하부 유전자들의 이제 전사 조절도 이제 시킬 뿐만 아니라 아래 것들을 시켜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니까 표적들이 아까 언급했듯이 이 CDK의 표적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 표적들이 동시에 전부 활성화가 되거나 또 어떤 표적들은 인산화 효소, 이 CDK 인산화 효소에 의해서 비활성 억제가 되거나 하는 뭐 정말 이야말로 케바케인데 그들의 위치를 조절해버리는 거지. 핵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필요하기 전에는 잠깐 들어가지 마. 입장 불가.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고. 그러면 지금 사이클린 CDK 복합체가 완전히 활성화가 돼가지고 지금 막 하고 싸우고 싶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기다려 하고 목줄 잡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핵으로 보내주지 않는 그런 식으로 위치를 조절함으로써 마지막으로
것을 또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것이죠. 사이클린에 관한 첫 번째, 처음에 사이클린을 이제 효모에서 처음으로 발견을 했는데, 과학자들이 뭐 1980년도에 발견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어렴풋이 하고 있는데, 역사가 꽤 이제 깊죠. 이 그래프에서 보면 MPF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이제 MPF의 원래 약자는 Maturation Promoting Factor라고 해서, 그런데 그냥 Maturation Promoting Factor가 도대체 뭔 소리야 하니까 그냥 뭐 세포주기 활성화, 마이토시스라고 해버려도 되죠. 뭐 마이토시스 프로모팅 활성화라고 해도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 세포주기 M기가 있잖아요. 분열기에만 요 MPF라고 하는 요 팩터가, 미스테리어스한 요 팩터가 이렇게 활성이 쭉 됐다가 갑자기 없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MPF라고 하는 것은 뭔지는 모르나 어쨌든 그것이 있어야 세포의 분열기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그 어떤 미지의 뭔가 알기 힘든 어떤 그런 인자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어렴풋이 이렇게 이것이 있어야만 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라고 이제 알고 있는, 그런데 그 활성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과 사이클린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의 농도가, 이것이 사이클린이라고 하는 단백질 농도가 쭉 높아졌다가 M기에서 높아졌다가 이제 다시 사라졌다가 다시 또 쭉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사라졌다가 하는 식으로, 이 역시 사이클린의 농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치 사이클을 주기적으로 이게 농도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그러면 사이클린이라고 짓자 라고 해서 이 사이클린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이클린이 바로 그 CDK의 활성이 없어서는 안 되는 복합적 구성을 하는 단백질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된 것이고,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효모의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지만 이 세포 주기라는 것은 이 진핵세포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진핵세포에서는 이런 마이토시스라든가 이런 유사 분열이 있는 것이지, 원핵세포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그들의 염색체가 분리하고 세포가 분리하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효모, 진핵세포이니까 이런 사이클린이 있는 것이죠. 세균에 사이클린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진핵세포이지만 효모는 좀 급이, 예를 들어서 좀 효모 폄하하는 건 아닌데 미안하지만 절대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하잖아요, 좀 구성이. 그러니까 이런 이 사이클린 자체가 한 종류인 것이죠. 동물과 같은 좀 고등 진핵세포로 넘어가면은 사이클린의 종류 자체가 하나 가지고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여러 개가 이제 사이클린 D, E, A, B 해서 각각의 다른 종류의 사이클린은 각각의 다른 세포 주기예요. 예를 들어 G1기에 특이적으로 사이클린 D가 이제 막 올라간다면은 S 주기에는 특별히 또는 사이클린 E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 절대 외우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라는 것이. 그다음에 G2에는 그다음에 또 특히 각 분열기에는 또 사이클린 B가 특이적으로 뭐 하는 식으로 각각의 세포 주기에 특화된 약간의 종류가 다른 사이클린들이 존재하는, 이거 다 진화 과정에서 원래 있던 기존에 효모에서 발견됐던 그 조상격인 사이클린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조금씩 분화가 돼 감으로써 새로운 변이들이, 뭐 변이는 바이러스만 일으키는 줄 아니? 나도 변이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변이들이 나중에 나 변이가 생겼네. 그럼 나는 여기에 좀 특화되게 나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이죠. 마치 원래 글로빈이, 원래 히모글로빈, 뭐 알파, 베타 글로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래는 처음에 하나의 글로빈이 알파와 베타 글로빈 자체도 없이 하나의 글로빈이었는데, 이들이 알파 베타로 이렇게 분화가 되고 새롭게 생겨나고, 그등 알파 중에서도 또 여러 개의 변종이 생기고 베타도 여러 개 생기고 해서 이렇게 생긴 것처럼
모든 유전자들은 우리 세포 안의 유전자들은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해서 변종들이 생겨나면서 여러 개가 또 새롭게 나면서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언제나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진화의 수순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그것을 딱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복잡해 보이지만 난잡해 보이지만 뭐야 이거는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이클린들이 여기서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CDK는 지금 이 그림을 볼 때 항상 생물학에서는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누누이 다시 강조하지만 그림을 해석을 하려고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떤 생물학의 어떤 하나하나의 어떤 컨텐츠가 정리가 스스로 되면서 많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볼 때 이렇게 복잡한 그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끝을 내면 되는 건데 여기 딱 보면은 당황하지 않고 물론 그림을 볼 때 항상 먼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그림의 레이블을 살펴보라고 얘기했잖아요. 생물학에서 이 그림의 레이블이 그냥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니까 꼭 필요할 때만 레이블을 쥐어주는 것이니까 이 CDK 얘가 CDK구나. 근데 CDK는 항상 같은 옷을 입고 있네. 같은 색깔에 변하지 않는 CDK를 상징을 하겠죠.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색깔이 변하는 여러 가지 다른 색깔로 변하는 사이클린들이 이제 붙는 거죠. 각 세포 주기마다 특이적인 다른 사이클린이 여기 붙는 것을 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다가 붙었다가 갑자기 산산조각으로 나버리는 필요 없을 땐 토사구팽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이클린을. 그러니까 M기에 필요한 사이클린이 붙었다가 M기가 끝나고 나면은 너 이제 쓸데없으니까 지워버려. 그러면 이제 갈아엎어버린 사이클린 홀로 남은 CDK는 혼자 있어봤자 활성이 없는. 그러다가 이제 G1기를 돌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제 G1기의 특이적인 어떤 사이클린이 다시 와서 걱정하지만 내가 있잖아 하고 딱 붙어주면은 그 덕택에 이제 G1기의 세포 주기가 무사하게 너 덕에 내가 이렇게 잘 돌아갔다 하면 또 역시 그것이 끝나면 이 G1기 특이적인 사이클린은 토사구팽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효모의 경우에서는 한 종류의 사이클린이 그것을 계속 담당해 왔었는데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조금 더 복잡해진 진핵생물에서는 다른 종류의 사이클린들이 각각의 세포 주기에 특이적으로 출현을 했다가 사라져버리는 방식으로 굳이 복잡하게 우리가 이해 못할 거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언급했던 이 사이클린이 붙은 다음에도 인산기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그래서 요 두 개의 인산기가 있는데 한쪽은 억제하는 inhibitory phosphate라고 해서 여기에 인산기가 붙으면 아무리 사이클린이 여기에 CDK에 붙었다고 해도 요지부동 활성화가 안 되는 inactive가 되는 것이고 액티브하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얘가 제거가 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제거된 후에 accelerate 구실을 하는 요 activating phosphate 활성화를 시키는 파스페이트가 붙어줘야 사이클린 액티베이션을 한다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준 그림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CDK가 우여곡절 끝에 정말 우여곡절이 아니라 천신만고 끝에 여러 가지 조상의 도움으로 이제 활성화가 다 됐어. 세포주기가 돌아갔어.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경거망동했다가는 중간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 주기의 어떤 특정한 점, 일단 세포 주기가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통과해서 돌아가게 된 후에도 차후에 불시에 특정한 지점에서 요 체크포인트라고 하는 요 검문 지점을 운용을 함으로써
이 검문 지점의 목적은 뭐냐? 왜 나를 이렇게, 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조건들. 다음 세포주기 진행에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요 검문지점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확인이 안 됐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자, 여기서 그만 스탑.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술 먹은 상태로 운전을 했다가 무슨 큰 사고를 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포, 심지어 식물 세포들조차도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세포주기 검문 지점에서 이것들을 체크를 하는데, 동물은 사실 훨씬 더 민감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동물에서는 이 암세포라는 것이 매우 골칫덩어리이기 때문에 식물보다 훨씬 더, 그래서 다 암 발생을 막고자 이렇게 좀 피눈물 나는 노력을 사실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문 지점이 뭐 여러 개가 있으나 뭐 특정 세포 중에 특정한 지점이라고 했으니까, 그 특정한 지점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뭘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지점을 얘기하는 거냐라고 분명히 되묻게 되겠죠. 그랬을 때 그 답이 특정한 지점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러한 것이다. 일단 첫 번째, G1과 S의 이 경계선, G1에서 S 주기로, G1은 세포가 이제 DNA 복제를 하기 위한 주기는 S 주기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준비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G1기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포의 크기를 충분히 다시 키워줘야 되고, 다시 언급하지만 세포 분열이 일단 끝났을 때는 사실 세포 질의 크기가 원래 기존 세포의 반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거를 아무런 G1기를 거쳐서 다시 한번 성숙기를 거치지 않고 계속 또 돌리면 분열해 하면 세포가 점점 크기가 해서 나중에 아주 깨알만해질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런 처음에 초기의 발생기에는 동물 세포들이 그렇게 분열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G1기 같은 거를 기다릴 여유가 없으니까 빨리 계속 재투입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러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G1기에서 충분히 기다린 다음에, 그래서 일반적인 동물 세포에서 G1기의 길이가 가장 긴 이유가 그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S로 넘어갈 때 확실하게 그냥 체크를 해주는 거죠.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DNA 복제할 준비는 다 된 거냐?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외울 필요가 없이 상식적으로 내가 G1기와 SE 주기에서 세포 주기를 검문을 하는 입장에서 있다면 나는 무엇을 체크해야 될까? 라는 것만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처를 스스로 알아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G1에서 S기로 넘어가는데 체크해야 될 것들은 뭐겠어? S주기에 요 DNA 복제가 일어나는 그 중차대한 그 시기를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DNA 복제에 필요한 뭐 DNA 중합효소 같은 건 제대로 다 준비가 된 거야? 뭐라든가 세포가 크기는 제대로 지금 다 제대로 이제 다 다시 회복이 된 거야? 그러지 않고 나갔다가는 뭐 이거 죽도 밥도 아니게 세포가 점점 쫄아들 테니까 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사안들을 체크를 하는 것이 G1 주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럼 G2하고 M의 검문 지점에서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G2와 M의 요 검문 지점에서는 세포 분열 직전에 최종적으로 이제 요 시기를 벗어나서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이 염색체들이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 그러면 분리를 하기 전에 뭐가 제대로 다 예를 들어서 방추사는 다 준비가 된 거야? DNA 복제는 지금 다 제대로 끝난 거야. 만약 아직도 DNA 복제가 완전히 다 안 끝났다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세포 분열을 했다가는 뭐 큰 재앙이 오는 것이죠. 하는 식으로 그런 것들이 여기서 조사가 될 거 아닙니까? 굳이 우리가 일일이 외울 필요 없이 상식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여기서는 체크가 되겠지 알 거 아닙니까? 방추사 검문 지점이라는 것은 세포 분열이 하는 중기쯤 됐을 때 이제 그 지점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묻겠다. 너 정말 이제 염색체 분리가 될 준비가 다 된 거냐라는 것을 검문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콧물 진짜 미치겠네. 그것을 저 그림으로
이제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G1에서 S기 확인을 하는, 근데 생장 인자가 돼 있는 거야? 세포의 영양 상태는 뭐 제대로 돼 있는 거야? 이거 왜 이거 합니까? G1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S주기가 넘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아예 세포 주기가 돌아갈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을 때 세포는 어떻게 되죠? G0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겠죠. 세포의 크기는 언급했듯이 그러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를 하는 것이고, 요 부분에서는 이제 복제나 DNA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방추사 부착 확인점에서는 정말로 특히 여기서 방추사가 각각의 염색체에 제대로 하나씩 다 붙어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활성을 조절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바로 다운증 후군이 생기는, 염색체가 이렇게 분리가 될 염색체가 분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같이 따라간다는 얘기는 각각의 염색체에 방추사들이 제대로 부착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다 제대로 잘 돌아가게 돼 있는데, 노화가 되면, 세포가 노화가 되면 그게 또 이제 아유 미안해 나이가 들어서 깜빡했네 하게 되면 이제 염색체가 딴 데로 끌려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다운증 후군이 그다지 유쾌하지 못한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것이고, 다운증 후군 같은 거야 그나마 아주 나은 것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질병들이 거기서 이제 또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일단 정리를 한 다음에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G1S 건물주면서 이런 것들이 체크 확인이 된다. 뭐 그래 알았다. G2M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 알았다. 당연하겠지. 그 다음에 방추사 검문 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 당연하겠지. 하는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유사 분열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제 돼서 성공적으로 유사 분열에 의해서 세포 주기 이제 활성에서 유사 분열이 다 필요할 때 완수가 된다 했을 때 이제 전체적인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유사 분열 기능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하는 입장에서 유사 분열 자체는 물론 이런 우리 같은 다세포 개체에 있어서는 생식에 관련되는 그런 세포 분열은 아니나 무성 생식에 의해서 이제 생식을 수행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개체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요 유사 분열이 세포 하나가 두 개로 쪼개지는 이러한 방식의 유사 분열이 바로 그들의 생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능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생장과 발달에 있어서 세포 분열이 수반이 돼야 되는 그러한 일에 유사 분열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리제너레이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복구를 하는 것이죠. 상처가 난 조직 같은 것들을 복구를 하는 그 새 그림을 여기서, 예를 들어서 효모 같은 경우 지금 막 분열을 하는 효모입니다. 이 효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유사 분열이, 효모는 좀 특이한 것이 나중에 다음 장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겠지만 진핵세포로서 어떤 경우에서는 이들은 유성 생식을 통해서 암수, 예를 들어서 그들 나름대로의 암수가 짝을 지어서 이렇게 마치 우리가 생식을 하는 것처럼 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자기들 스스로 그냥 둘로 쪼개지는 방식의 무성 생식을 통해서 분열하고 또 왔다 갔다 지들 멋대로입니다. 물론 지들 멋대로는 아니고 어떨 때 유성 생식을 하고 어떨 때 무성 생식을 하는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식물이나 동물처럼 다세포 생물 개체에서는 이들이 유사 분열을 통해서 이렇게 생장을, 그 다음에 생장과 생장뿐만이 아니라 생장을 하면서 분화를 하는 발달, 그 두 개의 과정을 전부 다 이렇게 섭렵을 하는 중요한 매개체인 세포 분열이 되는 것이고, 도롱뇽이나 도마뱀 같은 경우 꼬리 자르기를 꼬리 자르기의 명수거든요. 꼬리를 잘라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잘라버린 꼬리에서 쑥쑥쑥쑥 이렇게 나와버리는, 이것은 전부 일종의 리제너레이션, 복구가, 이거 전부 다 유사 분열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옛날에 이런 도룡뇽 같은 경우는 그 꼬리뿐만 아니라 이런 팔, 다리 같은 것을 그냥 막 잘라 버려도 아무 문제 없이 다시 복구를 시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전은 얘기 한 뭐 20년, 30년 전의 얘기이지만 그래서 미국 국방성 같은 데서 사실은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서 그쪽에 대한 연구를 그래서 지원을 미국 얘기지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성에서 그런 돈을 지원한다. 좀 약간 우리의 입장에서 좀 의아할지는 모르나, 그러니까 부상을 당한 군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팔다리를 잃은 상태로 일생을 보내는 것보다 우리도 사람도 도룡뇽처럼 팔다리가 잘라져도 얼마든지 재생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것이 일종의 줄기세포 연구로서 이제 귀결해서 일종의 정리가 돼서 좀 더 그것이 연구가 활성화되면 나중에는 정말로 이렇게 우리도 도룡뇽처럼 팔 다리를 잃어버린 후에도 얼마든지 원상 복구가 가능할 날이 오리라고 믿게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런 것이고 자 텔로미어 길이와 세포 주기는 어디까지 해야 이 첫 시간을 끝낼 수가 있을까? 암세포 세포 주기 조절 전까지 텔로미어까지는 하고 첫 세션을 끝내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일단 텔로미어라는 것을 소개를 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이제 동물 세포의 스키지 동물 배양 세포에서 처음에 발견된 사안인데 헤이플릭 리미트라고 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헤이플릭이라고 하는 이제 생화학자인가 확실히 어떤 직종에 있었는지는 과학자는 맞는데 생물학자인 것은 제가 아는데 이분의 세부 전공이 생화학이었는지 무슨 뭐 세포학이었는지는 내가 확실히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 구글로 확인을 하면 금방 확인이 될 것이지만 어쨌든 이 헤이플릭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 현상을 인지를 하고 그래서 이름이 헤이플릭 리미트라고 알려진 것인데 그러니까 배양세포에서 발견된 현상이죠. 배양 접시에다가 동물 세포를 키우는데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그 배양세포에다가 온갖 산의 진미를 다 갖다 주고 환경을 가장 최적화된 조건을 해줘도 마치 이들에게도 무슨 사람처럼 또는 다른 동식물처럼 특정한 정해진 수명이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각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물론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 40회에서 60회 정도의 세포 분열을 하면 더 이상 끝. 아무리 해도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가 또 연구를 하려고 세포 배양을 하는 건데 한 뭐 60회, 70회 지나고 나면 이 세포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또 가서 어떻게 세포 분주 받아가지고 와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고 참 골치거리는 거죠. 귀찮지. 어쨌든 이러한 헤이플릭 리미트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알았는데 나중에 헤이플릭 리미트가 무엇 때문인지라는 것이 그 후에 훨씬 오랜 뒤에 밝혀진 것이죠. 바로 텔로미어라고 하는 텔로미어가 뭐예요? 염색체의 끝부분을 텔로미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텔로미어라는 것은 진핵세포에서만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염색체가 딱 이렇게 있으면 염색체를 이렇게 뉘우게 되면 여기에 중앙에 있는 이곳이 센트로미어잖아요. 중앙에 있다 해서 센트로미어 해서 이것이 한국말로 동원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이 끝부분이 두양 끝단 부분이 바로 텔로미어가 되는 것이죠. 한국말로 텔로미어는 뭐라고 할까? 말단체라고나 할까? 지어내는 건가? 확실히 있는 건지 모르겠나? 말단체? 이런 게 있는 건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텔로미어는 그냥 텔로미어로 알아두면 훨씬 편합니다만 이 선형 DNA이기 때문에 원핵세포의 DNA는 원형 DNA이니까 텔로미어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으나 진핵세포는 DNA가
일직선, 선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끝이 있는 거죠, 양 끝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텔로미어 길이가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DNA 복제를 한번 해야 되잖아요. 한번 세포 분열을 하려면 DNA 복제를 한 번을 해야 되는데, DNA 복제 한 번 할 때마다 텔로미어 길이가 조금씩 마치 연필이 조금씩 닳듯이 닳아 없어지는 겁니다. 이 아이패드, 요 애플 펜슬도 이렇게 쓰다 보면 닳아 없어져요. 없어져서 이제 새로 교체 시기가 오게 되면. 그래서 이게 왜 짧아지지 조금씩? 이거는 이제 DNA 복제를 할 때 나중에 우리가 DNA 복제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 가서 다룰 일이지만, 지금 얘기하면 뭐 괜히 골치만 아플 테니까 DNA 중합 효소가 좀 똑똑하지 못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DNA 중합 효소의 어떤 특이적인 그 한계점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성에,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이 부분을 제대로 복제를 못해요. 그래서 고기를 꼭 남겨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복제를 한번 할 때마다 복제가 완성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게 될 테니까 조금씩 이렇게 짧아지는 거지. 점점 짧아지면 큰일이 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바로 그 어디까지 내가 짧아질 수 있을까 하는 요것이 바로 이 임계점이 되는 거죠. 조금씩 다 없어지는데 그 어느 부분까지, 왜냐면 그 부분을 침해를 하게 되면은 텔로미어 부분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텔로미어 부분은 사실은 거의 쓸모가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유전자가 존재를 하지 않아요. 여기에 어떤 우리가 필요한 이런 유전자들이 존재했다면 큰일 나게, 짧아지면 없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닳아 없어지는 것이 조금씩 이렇게 닳아 없어졌다가 이제 어느 임계점이 정말 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닳아 없어졌다가 여기서 큰일이 나는 거죠. 여기 바로 그것이 그 임계점이 되는 건데, 그것을 선을 넘게 되면 이제 그 세포는 죽습니다. 스스로 죽어버려요. 누가 와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가 선을 넘었네 하고 할복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세포 사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끝부분에 가서, 2장의 끝부분에 가서 세포 사멸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포는 살고 싶으면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졌다가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정지를 해버립니다. 세포 주기를 더 이상 돌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기서 계속 누군가가 억지로 세포 주기를 또 돌아가라고 강요를 하게 된다면 나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헤이플릭 리미트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는 것이 나중에 알려지게 된 것인데, 그것을 그림으로 묘사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텔로미어가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이 텔로미어가 세포가 이렇게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린 큰일 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것이 1990년도 초반인가 초중반에 그때 당시에 기적의 물질이 발견이 됐어요. 텔로머레이제라는 것이 있어. 레이제라는 건 언제나 효소를 얘기하는 거죠. 효소예요, 효소. 텔로미어 끝을 다시 길이를 확장시켜줘서 복구시켜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효소가 텔로머레이제입니다. 그런 게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일단 텔로미어의 길이가 점점 짧아진다는 것이 결국 노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늙느냐? 텔로미어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못하고 그 세포는 늙은 세포가 돼서 세포 주기가 돌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늙는 것이고, 또 그것이 무리를 해서 텔로미어가 더 그 이상으로 임계점을 넣어서 짧아졌을 때는 그 세포는 하나의 세포로서 죽는 것이고 해서 결국 텔로미어의 길이가 노화의 근본 원인이다. 물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사실이긴 합니다만, 텔로미어 길이 짧아지는 것만이 노화의 모든 원인은 아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인지를 한 후에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효소가 있대.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잠깐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마치 요즘 유전자 편집, 이 크리스퍼라고 하는 유전자 편집이, 크리스퍼 들어는 봤나?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을 하게 해주는 그 효소가 크리스퍼인데, 요게 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생물학계에서 핫한 연구 분야인 것처럼 그때 당시에 요 텔로머레이제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연구가 가장 핫한, 그러니까 이 생물학 연구도 완전히 유행을 따라갑니다. 트렌드를 따라가서 어떤 특정한 연구 자체에 실제적인 어떤 메릿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런 또 트렌드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랬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텔로머레이제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호기 있게 곧 10년 내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제가 확실하게 미국에서 카페에서 잡지를 읽으면서 과학자들이 선언을 하는 세 가지, 앞으로 10년 내에 해결이 될 세 가지. 하나는 당뇨가 완전히 고쳐진다. 두 번째는 치매가 완전히 고쳐진다. 1995년쯤 된 얘기입니다. 지금 거의 20년이 넘었는데도, 20년이 되어갔는데도 아직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치매, 당뇨, 그 다음에 노화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라고 호기 있게. 이 노화의 경우는 텔로머레이제 발견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이제는 이미 노화가 된 세포에다가 텔로머레이제를 다시 활성화를 시킨다면, 이 텔로머레이제가 언제 있냐면 아주 젊은 세포들, 줄기세포라든가 아주 젊은 세포들에는 텔로머레이제의 활성이 활발한데, 노화된 세포에서는 이 텔로머레이제 활성이 다 없어져 버린, 더 이상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아주 단순 무식한 이론으로는 그럼 노화된 세포에 대해서 텔로머레이제를 다시 재활성화만 시킨다면 노화된 세포를 다시 회춘시킬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인데, 어쨌든 그 텔로머레이제는 어떻게 해서 신박한 재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기다가 요 끝에 짧아진 요 텔로머레이제가 직접 요 효소가 와가지고서 지 멋대로 갖다가 DNA 길이를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버립니다. 뉴클리오티드를 이렇게. 그래서 리보자임이라고, 다른 부분에서는 제가 리보자임을 언급을 했는데, 리보자임이 원래 RNA가 효소로서 작용을 하는 것을 리보자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텔로머레이제 효소 역시 일종의 리보자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RNA 자체가 그 효소 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재미있는 특성이 있으나 여기서는 굳이 언급할 것은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중요한 얘기는, 줄기세포라든가 하는 그러한 이제 막 세포 주기가 매우 활발한 그런 세포에서는 텔로머레이제의 활성이 높으나, 분화된 세포, 더 이상 세포 주기가 돌아가지 않는 분화된 세포에서는 이 활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된 거 아니야? 그런데 잠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얘기죠. 암세포는 물론 줄기세포에서 이제 근원이 된 암세포도 많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분화가 돼서 이미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세포가 갑자기 돌변해서 암세포가 변한 세포도 역시 많거든요. 근데 그러한 암세포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미 분화된 세포에서 다시 재출발한 암세포니까 텔로미어 자체는 이미 짧아져 있는 거죠. 암세포는 일반적으로 텔로미어가 짧아요. 하지만 활성이 높아. 여기서 이제 연구자들이 잠깐 하고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무슨 소리야? 그러면 우리가 이 분화된 세포를 다시, 분화된 세포, 짧은 텔로미어를 가지고 있죠. 분화된 세포를 다시
텔로메라이즈의 활성을 다시 재활성화를 시킨다면 그 세포가 암세포와 다른 건 무엇인가? 물론 다른 게 많겠지. 암세포는 미친 세포고 정상세포를 텔로메라이즈 활성만 높였다고 해서 이 세포가 미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는 절대로 그런 얘기는 아니나, 다시 말해서 텔로미어의 길이를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다는, 텔로메라이즈 활성을 이용해서 장난을 친다는 것은 양날의 칼로서 잘 다루지 않으면 큰 화를 입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텔로메라이즈를 그런 식으로 재활성시키면은 그 세포가 다시 암세포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세포와 암세포에서의 텔로미어와 텔로메라이즈의 그 관계가 어떤 식으로 뭐가 다른지를 이제 요약을 한 그림입니다. 제가 설명한 이것이 그냥 그대로 다시 한번 재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 세션을 끝마치면서 요걸 다시 한번 그냥 읽어 나가시면 돼요. 비교하는 것으로서 좀 길어졌습니다. 요 세션을 끝내고 다음 세션에서 이제 암세포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